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했고요. 지금 뉴욕 3대 지수 하락세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예측치는 상회했지만 이전치는 하회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에 주초 갭상승했던 유가가 수요 불안에 나흘째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미국 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폭은 1982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인 구직 건수와 민간 고용까지 부진한 가운데 1월과 2월 미국의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계 기업 증가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기 우려 상황 속에서 시중의 유동성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은행의 예금 감소폭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까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경기 침체 가능성과 유동성 문제까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신의 투자,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4월 첫날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5일, 작년 4월 5일이죠. 서울경제TV에 처음 나왔던 날입니다. 처음에 참 생방 시작하기 10분 전에 도착해서 상당히 당황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방송을 좀 낯설게 느껴서 좀 두서가 없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후회가 없고요. 자, 이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올 2023년도 열심히 한번 시청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천명이 되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있죠.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힘차게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남아있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오늘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전략 촘촘하게 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주요 상품들 대부분 파란불 켜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일과 골드뿐만 아니라 파운드와 유로 같이 주요 통화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고점 21시 1분에 찍은 이후에 쭉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증시 개장을 기점으로 장대 음봉 나오면서 더욱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22시 48분경에 최저점을 찍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엔 저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유는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를 의미하자 낙폭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술주의 낙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나흘째 계속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0.52% 하락하면서 배럴당 80.2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일 역시 미증시 개장 이후에 이 장대 음봉 계속해서 나오면서 더욱더 저점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시 41분경에 최저점 이 80선을 깨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금 소폭 상승하면서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엔 낙폭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나 오일 같은 경우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까지 잠시 이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상품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지표 부진과 이에 따른 미국 채권 금리 하락에도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에 오늘 골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더 음봉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0.9% 가까이 하락하면서 22시 58분경에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새로운 저점 찍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외 주요국 통화까지 지금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0.13%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093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큰 폭의 파장은 없지만 저점 21시 11분경에 찍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천명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나스닥 지금 미증시 개장 이후에도 좀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미증시도 지금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어쨌든 내일 나오는 지표까지 중요하긴 할 텐데 그 전까지 더욱더 하락폭을 키워나갈까요? 아니면 오늘 조금 관망세를 이어가게 될까요? 일단은 뭐 오늘 아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주 대비 좀 약간 상회를 했죠. 기대치보다 많이 상회를 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멈출 것이다 하면서 상승장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는데도 지금 하락폭을 키운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엔 리세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서막, 그런 게 시작이 되면서 시장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지금 하락폭을 키우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제도 1%가 넘는 하락장이 연출이 됐어요. 오늘도 그 정도까지 더 하락폭을 키울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자, 일단 이거를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자, 어제 그 다우를 제외하고 S&P하고 나스닥은 어제 하락을 했죠. 네. 다우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우가 올라갔을 때 블루칩 기업 30개업이 모여 있잖아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SVB 사태부터 시작이 돼서 일단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약세가 더 강하게 반응을 했고 다우는 뭐 그 기술주 외에 다른 어떤 업종들도 있다 보니까 하락폭을 조금 만회해서 어제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좀 커플링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심할 겁니다. 왜? 내일 휴장이죠. 미국 증시가 부활절로 인해서 상당히 변동성 장세가 심한데 대사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하락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기를 결국엔 변곡점은 13,000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뭐 제 기법상 자, RSI는 벌써 이제 매도의 어떤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도가 35도 지금 꺾여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일봉상 음봉이 나와준다면, 그죠? 자, 최종 목표 12,772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2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여기 좀 관망해서 좀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MACD 자체가 추세가 또 어떤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자, 결국에 이제 13,000 여기가 데드라인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또 지금 여기 120 이평선이 위에 걸쳐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13,000 라인에서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13,000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 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분봉 적어도 2-3번은 확인을 하시고, 그죠? 그러나서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변동성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어떤 투자를 해 나가시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 휴장과 그리고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명 마스터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변곡점이 13,000달러 라인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2,770선까지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항 지지받는 거 확인한 이후에 매도 전략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여기까지 나스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5일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 수요에 대한 불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0.2% 정도 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아까 전에 22시 41분경에 80달러 선을 깨긴 했지만 이 다시 한번 소폭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이 80달러 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저번 달에도 그래 왔고, 그죠? 결국엔 경기 침체가 오면 어때 유가에 대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오펙 플러스가 이제 좀 이따 제가 뭐 시향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오펙 플러스가 또 추가 작년에도 감산 200만 배럴 장산했고 이번에 또 100만 배럴이 넘는 감산을 추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일단 감산하면서 재고량이 줄어든다는 건 어떻습니까? 유가를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충분히 잔재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어떤 방향을 보시고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 보시면 240, 기술적으로 보셔도요. 저희가 242평선입니다. 242평선을 강하게 이탈해 준다면 강한 어떤 추세가 전환이 되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봉상에도 보면 자, 일단 이제 감산 발표가 나서 상당히 올랐다가 거의 8% 가까지 올랐었죠. 8%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보합권이 이제 박스권 장세에 머물러 있는데 자, 여기서 매집이 되면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하락보다는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이것도 변동폭이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보수적으로 오늘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60일 이평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 기법. 자, 60일 이평선에 단기적으로 상승의 지지를 좀 올라간다면 어떤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제공을 해주겠죠. 자, 여기서 만약 저항을 받으면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80.40에서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제가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고 80.40에서 지지를 한번 더 5분 뭐 한 두세 번 정도 받아준다면 이거는 짧게 수익을 좀 가져가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수익을 내시다 하면은 낭패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8040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을 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 시장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 천명 마스터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전략 80.40선에서 지지 체크 후 매수 짧게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짧은 매매에 꼭 유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골드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골드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0.79%가량 하락하고 있는 골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봉상, 분봉상 어떤 대응 가져가야 될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시향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골드는 뭐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험자산은 증시 달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뭐 은행 사태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 금으로 많이 지금 돈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자, 월요일 날 어땠습니까? 월요일 날 뭐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투기 세력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원자재라든지 어떤 여러 뭐 우리 지수 상품 마찬가지로.
저번에 제로 DT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루만 매매하는 파생 상품인데 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루에 뭐 2, 3%, 뭐 많게는 5, 6%까지 시장을 뒤엎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원할 날은 과도하게 좀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의 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 자, 달러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우리 시청자들 이제 뭐 투자 전략 짤 때도 달러 인덱스를 항상 봐라. 100일을 완전히 안착을 해주고 지금 한 100일 중반대 제가 있는 걸 잠깐 보고 왔는데 자, 오늘 만약에 103을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비례 관계죠. 골드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103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죠? 골드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 월요일에 올라갔던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 일봉상 5일 이평선이 일단 붕괴가 돼야 돼요. 붕괴가 안 되면은 거기까지 내려가기 쉽지 않고 이걸 좀 항상 일봉상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RSI나 MACD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5일 이평선이 강하게 꺾여준다면 RSI하고 MACD가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어떤 투자적 전략을 좀 장기적으로 짜 나가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투자 포인트는 자, 일단은 2025를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가 지금 변곡 라인이죠. 그래서 2025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아준다면 여기서 매도의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셔도 지금 쌍봉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봉우리가 나왔다. 여기 쌍봉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쌍봉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단식 하락.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점이냐고 매수로 들어갔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엔 하락에 대한 거는 쌍봉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락의 시그널이 더 강하게 표출이 돼요. 그래서 62평선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매도 전략을 짜 나가시를 그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골드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인덱스 103달러 돌파 시에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전략 같은 경우에는 2025달러에서 저항을 받을 시 짧게 매도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주요 상품 투자 포인트 알아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의 시황 정확하게 짚어가고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매매 기법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1000명 마스터와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우리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현지 시간 5일 최종 금리 전망과 관련해 지난 3월 FOMC에서 예상한 미 연준의 2023년 전망치의 중간값인 5.1%보다 약간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 역전폭이 한때 155bp 가까이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에 상당한 둔화와 깊은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더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캠벨 하비 듀크 대학교 교수는 두 금리 간의 큰 차이는 깊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리킨다며 특히 이번 주 고용 지표가 둔화되며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침내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침체 가능성을 키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 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한 후 전날 반락했는데요.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산유국들의 감산 계획과 원유 재고 감소는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고용 관련 지표들은 최근 들어 경기가 식어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봤고요. 뉴스 하나씩 1000명 마스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명 마스터님, 우리 첫 번째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최종 금리가 55.1%를 상회할 것이라고 새로운 예측을 세웠는데요. 사실 우리 3월 FOMC에서 연준에서는 최종 금리를 5.1%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2%대까지 잡기 위해서는 5.1%를 넘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금리 인상이 올해 말까지 인상될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봉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은행에 대한 이슈가 터져버렸죠. 자, 그러면서 원래 3월 달에 0.5로 올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자, 0.5 올렸다라면 지금은 연준이 조금은 좀 여유를 갖고 갔었을 때 0.25로 가고 올리다 보니까 급함을 일단 은행은 껐지만 아직은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과거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자, 작년에 잭슨 밀팅 때 어땠습니까? 파월이 내년까지 계속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금리 인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습니다. 시장은 자꾸 금리 인하 뭐 끝났다 뭐 자꾸 얘기를 했는데, 자, 5월달 동결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시청의 맥점을 잡고 투자 방향을 반드시 잡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엔 여러 악재들이 지금 산재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악재들이 또 인해서 이런 얘기가 또 공교롭게 발언이 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로레타 총재가 어쨌든 FMC 의사결정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상당히 또 파워풀한 또 여성분이고. 그래서 여러 악재들이 있는데 공교롭게 또 어떻습니까? 자, 유가 상승이 월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8%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자, 요 시기에 맞춰서 이런 발언을 해줬다는 거는 자, 유가를 심상치 않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작년 3월에 또 회귀할 수 있다는 불안한 감. 그것 때문에 야, 금리를 빨리빨리 좀 올려야 되겠다. 유가 상승 인해서 그런 발언을 일단은 얘기를 해놓은 것 같고요. 자, 곡물에 대한 이슈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면 자, 러시아가 다시 곡물에 대해서 어떤 이슈화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작년에 우크라이나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 세계 곡물의 수출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수출 상당폭 제한을 줬었고, 그래서 올해 또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서방 국가하고 러시아는 지금 계속 적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어쨌든 러시아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서방 국가들을 해방을 놓을 수 있는 방법, 결국엔 뭡니까? 유가하고 곡물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핵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뭐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서방 국가를 압력을 시키려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놓여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꺼지지 않는 은행 위기예요, 여전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500개 기업, 500개 은행이죠, 중소 500개 은행들이 아직도 지금 위기에 대한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정도는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한 번에 확 터졌죠. 부동산 사태 때문에. 자, 이번엔 서서히 상태가 안 좋게 간다는 얘기예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무조건 금리는 없습니다. 그냥 피봇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올해를 끝나는 게 아니죠. 내년까지 더 이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상당히 기업들 실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겠죠. 자, 그렇게 그게 내년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경기 침체가 상당히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한테도 리스크가 되겠죠. 자, 개인이나 기업한테 금리가 높은 사이에 누가 대출 받으려고 하겠어요. 자, 은행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본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4월 10일 날 마지막 말씀드려요. 4월 10일 날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에요. 발표가 있죠. 기업들 실적 발표. 자, 근데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매번 이제 기업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어닝 시즌을 하는데 업종별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발표되는 게 은행이에요. 은행. 공교롭게 은행 발표하죠. 자, 은행 딱 발표하면 어떻겠어요? 자, 메이저 은행들은 중소형은행 돈이 그쪽으로 많이 예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행 자체가 그래 상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급한 불을 껐을 뿐이지 아직도 잔불이 남아 있다. 그럼 어떻게 4월 10일부터 은행 발표가 되면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올린다는 거,
결국 인플레이션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럼 증시로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 뭐 나스닥이나 나스닥이나 S&P나 다우나 상승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죠? 상방보다는 하방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 나가야 되겠다. 5월 3일까지. 5월 3일에 또 FOMC 회의가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은 시그널이 물론 여러 가지 또 발표가 있죠. CPI 등등등등. 그것도 또 안 좋게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인플레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적으로 하방을 보시면서 매매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로레타 총재 발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악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 이에 대한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 FOMC 회의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전략으로 보수적으로 잡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 속에서 악재가 나오고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 전략 노란톡 통해서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이 10년물과 3개월물 역전폭이 최대치로 치솟았다는 뉴스입니다. 네, 이게 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뉴스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역전폭. 이 역전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7월 달부터 역전폭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형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시장이 바라보는 역전폭, 스프레드 역전, 그죠? 그다음에 시장이 바라보는 거하고 관점이 달라요. 자, 시장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10년하고 2년이죠. 2년물이죠. 10년하고 2년. 시장이 바라보는 건 10년하고 2년이에요. 그죠? 자, 시장이 바라보는 거하고 또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10년하고 3개월. 이거는 연준이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연준이. 그죠? 자, 근데 인플레이션의 주체는 누굽니까? 연준이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근데 연준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심을 잡고 가야 돼요. 투자했을 때는 중심 없이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놔야겠다. 그래서 10년, 20년 일단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10년, 3년물을 10년에 3개월물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제가 그걸 상황을 좀 봤는데 자, 지금 뭐 150 이상 아까 보니까 거의 170까지 좀 올라왔어요. 그죠? 자, 그럼 오늘 또 상당히 안 좋죠, 상황이. 안 좋다 보면 더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많이 벌어지는 거는 이론에 근거하자면 6개월, 뭐 18개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작년 7월부터면 지금 4월 아닙니까? 그죠? 거의 9개월 가까이 지금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만 있었지 본격적인 경기 침체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경기 침체가 이번 주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유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그 효과가 6개월 이후니까 최소 그죠? 결국에는 본격적인 장애 이제 침체 장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과거 역사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1년 만에 최다치라는데 이게 이제 결국엔 석유 파동 시대죠. 여기 80년대죠. 여기 보시면 자, 초록색이 그죠? 초록색이 맨 위에 있는 거 2년물이고 10년물이 이제 밑에 건데 자기들 스프레드 역시 상당히 폭컸어요. 자, 이때는 뭐 꺼지지 않았죠. 거의 7번을 막 되풀이 했단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상당히 무시무시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90년대 우리 IMF 때도 똑같이 역전이 됐었고 그다음에 우리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 역전이 되고 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든 금리 인하 내려온다고 해서 증시가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급작스럽게 내리면은 시장은 더 공포스럽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때보다 더 하락폭이 더 키워지고 있죠, 지금 앞으로. 그렇게 보면 이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내일 이제 비농업 발표가 있죠. 내일 비농업 발표가 있으면 이 역전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본격적인 하락장이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이다.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연준이 바라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와줘야 돼요. 이게 경기 침체가 와야 뭐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생각할 때는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천천히 와주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갑작스럽게 뭐 예상치도 않게 은행발 위기가 터진 것처럼 정신 못 차리게 오면 연준도 정책을 어떻게 피는 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천천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장단기 금리 역장차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식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내일 발표될 이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이 역전폭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침체적인 시기에 접어든 이 상황 속에서는 연준에서는 좀 속도가 늦어지는 경기 침체의 장 계속해서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방송 통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가에 대한 이슈인데요. 네, 유가 감산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잠깐 다시 이 상승으로 뛰어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유가 지금 계속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유가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될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트레이닝 분석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일까지 그죠? 아마 이제 FMC가 열릴 때까지는 상당히 박스장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도 이제 상승부터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뭐 지금 뭐 매스컴에서 항상 떠들죠. 뭐 이 사케 오펙이 뭐 감산한다 뭐 한다 그러면 뭐 그냥 무조건 $100예요. 무슨 근거로 $100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공포심을 조절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월요일만 뭐 $100 나온다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또 여름인데 휴가 시즌도 다가오는데 유가 올라가면 상당히 안 좋죠. 그쵸. 근데 다행히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어떤 벽을 만나다 보니까 상승폭을 제한을 시키면서 박스장을 가고 있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이고. 자, 여기다 덧붙여서 저는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반락했던 원인이. 일단은 PMI. 그죠? 자, PMI하고 ISM을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자, 이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자, 제조업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 가끔가다 뭐 PMI, ISM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제조업은 내가 알겠는데. 자, PMI는 간단히 얘기해서 회사에 있는 구매 관리 담당자 있죠. 자재부 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조업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그걸 물어보는 그게 인덱스, 그래서 PMI, 제조업 PMI라고 하는 거고. 자, ISM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업종에 20개 업종 중에 잘 나가는 400개 기업들을 모아놓고 제조업 지수를 물어보고 야, 제조업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결국에 제조업이라는 건 똑같지만. 근데 자, 월요일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PMI 또 ISM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결국 뭡니까?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석유 수요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물론 민간도 석유 수요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공장보다는 조금 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비단 미국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 지금 영국이라도 유럽도 좀 상당히 안 좋아요. 제조업 PMI, ISM 다 안 좋습니다. 그나마 뭐 중국은 리세션, 예. 그 다음에 저 뭐 엔데믹에 인해서 뭐 석유 수요가 많았다고 하지만 자, 중국 지금 작년에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재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고 그런 상황들이 또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떻게든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사실 전략 비축률 SPR 그죠? 국가 이제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좀 줄어들고 있지만 자, 어떻게든 또 다시 세계 1위를 또 탈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뭐 어디 알래스카 쪽에 그죠? 그쪽에다 다 유전을 또 허가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또 유가가 오르나 아니고 5월 달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미국이 어떤 대책을 세우겠죠. 이게 어떻게든 유가를 올리는 거는 미국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여러 여건상 경기 침체라는 그런 커다란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도 이거를 공포스럽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차도 몰고 다니시고 즐거운 이제 뭐 아직 휴가가 얼마 안 많이 남았지만 너무 이렇게 염려할 건 아니다. 그것도 계절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유가에 대한 거는 상승보다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때 투자 전략을 짜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월가에서는 유가에 대해서 1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해 주셨지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진한 경제 지표 속에서 이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시황 정확하게 시장 짚어나가시거나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입니다. 먼저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매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총 수익률 57%라고 나와 있는데요. 골드와 나스닥, S&P 500, 홍콩 항생에서 모두 큰 수익 내주셨습니다. 5일에서 24틱의 살짝의 손실은 있었지만 골드에서 43틱, 나스닥과 S&P 500에서 각각 100틱과 324틱, 그리고 홍콩 항생에서 140틱의 수익 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 단타 트레이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익률 30%를 내주셨는데요. 네, 골드, 나스닥 5일, 홍콩 항생까지 거래하면서 모두 수익 내주셨습니다. 특히 골드 147틱, 나스닥 122틱 내주셨고요. 5일과 홍콩 항생에서는 각각 37틱과 90틱의 수익 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매매 일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항생에서 138틱의 약간의 손실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추세 잡아주시면서 골드와 나스닥에서 무려 160틱과 490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S&P 500과 5일에서는 각각 20틱, 22틱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36%로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매 일지입니다. 네, 골드에서 아주 약간의 손실이 있었죠. 9틱의 손실이 있었지만 나스닥과 S&P 500, 5일과 홍콩항생 통해서 큰 수익 내주셨는데요. 120틱, 50틱, 100틱, 102틱의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3월 마지막 주는 28%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3월 마지막 주 먼저 보도록 할게요. 28%의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손실보다는 수익이 더 컸던 주라고 요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이었던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볼게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나스닥 이 추세를 잡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세 파악하셨는지 그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시향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서 이제 리얼 데이터를 먼저 보고 제 기법 설명을 드렸어요. 자,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텝 1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기법을 들어가야 된다. 그죠? 리얼 시향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데이터 백날 봐봤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향을 모르고 기법 지나간 거 보면 쉽게 이해가 빨라요. 근데 마치 그걸 시장에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난관에 봉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차적으로 제가 3월 달에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 달러가 아무래도 약세로 돌아갔었죠. 어쨌든 3월 그 SVB 사태가 터질 때까지면 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진정이 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장을 연출해 줬어요. 거기에 일단 리얼 시장에 맞춰서 제가 투자 전략을 가져갔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강요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추세예요, 추세. 자, 추세가 상승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제가 기법도 소개시켜 드릴 게 있는데 자, 일봉상 보셔도 자, 60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돌파를 하고 자, 5일 이평선하고 20일 이평선이 강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 이거는 지속적인 어떤 상승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기법에 근거해가지고 제가 나스닥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자, 어쨌든 오늘 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도 또 달러가 아까한테 또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또 아까 말씀 13,000 라인이 가장 중요한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까 13,000을 좀 깼었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는 거의 13,000을 훨씬 안착을 해서 완전히 13,000 이상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13,000이 강력한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어떤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또 상황이 또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보시면서 또 제 기법, RSI는 현재 마이너스, 지금 매도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MACD가 또 매도의 시그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가 또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얼 시향을 보면서 투자자를 짜 나가시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 기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 기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드리면 마지막 다 공개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27년 동안 피와 땀과 열정이 묻어있는 기법들입니다. 자, 그리고 근간은 뭡니까? 주식이 근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기법 가지고 또 활용하시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게 또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로 다 배포를 하겠습니다. 자, 봐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자,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해외 선물 메리트가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럼 제가 기초 과정부터 초급, 중급, 고급 과정까지 다 시간 나는 데서 제가 언제든지 교육을 쉽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27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력한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자, 어떻게 이 사람이 수익을 냈는지를 제 교육을 하나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안정적인 성공 투자의 길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3월 한 달 내내 수익 내주셨던 이 나스닥에 대한 매매 기법 함께 들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그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 홍콩 항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반응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항생은 아무래도 이제 이 중국 자체가 계속 부양책을 지금 계속 펼치고 있죠. 네.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이제 미국 증시하고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하락보다는 상승을 좀 갈 여지가 있겠다. 자, 이제 저번에 SCBB 사태, CB 사태, 또 도이치뱅크 사태가 벌어지면서 항생, 홍콩 항생이 상당히 이제 하락폭을 키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홍콩이 이제 아시아의 금융 허브다 보니까 상당히 리스크를 줬지만 여러 가지 부양책을 지금 많이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까도 보셨지만, 자, 브릭스라는 게 있어요. 브릭스가 이제 단체인데 브라질, 뭐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다 모아놓은 그냥 단체예요. 자, 얘네들끼리 지금 단합이 돼가지고 그죠? 뭔가 뭐 무역에 대한 위안화 결제된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뭐 사우디하고 어떤 원유에 대한 어떤 결제 수단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든 지금 중국이 상승을 하려고, 위상을 높이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항생은 어떻게 돼요?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다르게 악재보다 호재가 좀 더 많겠죠. 자, 근데 호재도 상당히 또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유럽이나 미국이 어떻게든 리세션이 온다, 공포가,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뭐 중국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올라가는 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금융위기가 거쳤다, 그래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상승으로 어떤 수익 전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수익을 또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냈던 거예요. 자, 그 원인은 뭐예요? 자, 달러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달러가 일단 하락이 내려가면 위안화가 값어치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죠? 그런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면서 하시면은 또 리얼 데이터를, 자, 시향, 물론 시향은 참고 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건 지나간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알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는 참고만 하되, 그죠? 결국엔 리얼 데이터 가지고 하루하루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가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일봉상 보시면, 자, 아직까지도 어떤 상승의 모멘텀은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위에 60일 이평선 일봉상 딱 보시면 62평선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죠. 자, 62평선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겠다 바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미국하고 다르게 하락보다는 상승의 여지는 조금 남아있겠다 말씀드리고 향후 전략도 경기 침체가 확실히 부각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항생지수는 상승의 여력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천명 마스터의 3월 매매 일지 함께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드디어 천명 마스터의 마지막 차트 매매 기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제 기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죠. 뭐 단기적인 어떤 기법, 그다음에 중기적인 기법, 장기적인 기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추세 매매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이제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추세 매매인데 오히려 접하면 쉬워요. 추세 매매를 한번 우리가 몸에 익숙해지면은 되게 뭐 복잡 다양한 기법보다는 이걸 가지고 깔끔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뭐 초보자라고 수익을 어떻게 못 내요. 충분히 초보자라고 수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깊게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알고리즘만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우리 시청자들 있으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란택에 들어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60이평선이 뭐냐?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60이평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추세, 단기적인 그날의 데일리죠. 데일리의 추세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이평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62평선에 따라서 하락인지 상승인지를 가장 보여주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쓰는 게 MACD라는 지표를 많이 씁니다. 뭐 여러 가지 추세 지표들이 많아요. 그죠? 상당히 많은데 제가 27년 동안 쏘아보니까, 그죠? 쏘아보니까 이게 제일 신뢰도가 높더라. 그래서 MACD를 활용을 합니다. 보조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 기본 지표가 아니고. 그래서 이동평균 불규칙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MACD라는 기법을 보조 지표로 여기다가 사용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60일 이평선을 이제 활용을 해요. 이평선 하나 활용하는데 60이평선. 이평선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세팅은 다 하셔야 됩니다. 뭐 5일, 뭐 20일, 60일 등등 다 세팅을 하셔야 하는데 중심은 60일이다. 그래서 60일 이평선을 가지고 자, 우양하면 매도겠죠. 우상하면 매수다. 그럼 이게 또 뭡니까? 주식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식 하시는 분도 이 기법을 사용을 해 보십시오. 워낙 변동성이 또 주식도 해외 선물 만만치 않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단기적인 어떤 수익 전략을 가져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나스닥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지. 자, 왼쪽에 지나간 데이터, 리얼 데이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자, 일단은 MACD를 세팅하라고 그랬죠. 자, MACD가 이거 매수 시그널이 딱 나와줬어요. 그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35도 이상 각도가 꺾어줘야지 상승의 어떤 전환이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35도 이상 꺾어줬죠. 그죠? 자, 그다음 위에를 올라가 보니까 5일 이평선이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돼요. 제가 다른 건 뭐 다른 이평선한테 세팅을 안 했는데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죠.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21일 62평선에서 강하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상을 연출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뭐가 있냐?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매수의 시그널이면 어떻게 음봉일 때 들어가시면 안 되죠. 양봉일 때 일단 안착을 해야 돼요. 걸치면 안 돼요. 안착이 되고 났을 때 거기서 진입을 하시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장기 수익, 단기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은 많이 지체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면 뭐 아깝지 않죠. 자, 근데 이렇게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거고. 자, 일단은 추세, MACD는 추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추세가 바뀔 때 어때요? 그때 청산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어요. 여기서 청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니까 노란색에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안정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게 천명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천명마스터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차트 매매 기법 공개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 자세한 교육, 자세한 시황까지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방송 종료 전에 천명마스터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TV와 같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